서울 청량리역. 우리 장병들이 이곳에 모인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특별한 땅,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역사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평화열차 DMZ 트레인에 올랐습니다. 의정부와 동두천을 거쳐 강원도 천안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 드디어 우리나라 최북단을 향해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열차가 북녘땅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우리는 허남성 교수님의 안보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방대학교의 명예교수를 하고 있는 허남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안보열차를 타고서 강의를 진행하게 돼서 아주 보람 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주로 6.25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때의 교훈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또 우리 조국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켜낼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이 무렵이 되면은 아주 좋아하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모윤숙이라고 하는 시인이, 여자 시인이죠. 이분이 옛날에 썼던 시인데,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산 옆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오래지 않아 거친 바람이 내 몸을 쓸어가고 저 땅의 벌레들이 내 몸을 즐겨 뜯어가도 나는 즐거이 이들과 함께 벗이 되어 행복해질 조국을 기다리며 이 골짜기 내 나라 땅에 한 줌 흙이 되기 소원이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지금은 이름 없는 이 산하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있을 그 수많은 무명 용사들이 이 땅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 터전 위에 우리가 지금 세계 사람들이 모두 경탄과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훌륭한 대한민국을 지금 이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조국이 필요해서 그 사람들을 불렀을 때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달려나와서 목숨 바쳐서 이 땅을 지켜낸 그 성체 위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은 우리가 함께 그때 전쟁을 되돌아보고 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갈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역이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람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66년 전에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시작된 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냈는가 하는 그런 얘기로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근데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강의실에서 가끔 즐겨 하는 질문이 한 두 가지가 있어서 그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어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자, 인간은 왜 전쟁을 하는가? 이거 굉장히 철학적이고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인간은 왜 전쟁을 할까? 누가 혹시 대답해 볼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상대를 제압해서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죠?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근데 그러면 어떤 평화인가? 자기에게 보다 더 유리한 평화.
그러니까 나한테 보다 더 유리한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대답한 것처럼 옛날 원시 시대 때에는 약탈 전쟁을 주로 많이 했는데, 약탈도 결국은 뭐예요? 식량이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노예로 붙잡아 오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보다 더 나은 상태의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약탈을 하는 거 아니야, 그지? 또는 다른 나라의 땅을 조금이라도 더 뺏어서 그 땅에 묻혀 있는 지하 자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자기가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결국은 뭐야? 나에게 보다 더 유리한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군인들은 왜 존재할까? 군인들이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그 굉장히 좋은 대답이에요. 나는 이런 답을 가지고 있어요. 군인이 존재하는 것은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군인이 존재하고 전쟁에 잘 대비하게 되면 감히 누구도 우리에게 도발을 못 해온다. 전쟁을 걸어오질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전쟁을 막고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군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군인이 사실 존재하는 제일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존재 의미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인류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모든 전쟁의 90% 이상은 오판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나 군인들은? 그러면 싸워야 되지 그때는. 그죠? 그때는 싸워서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지켜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지켜내는가? 무엇을 지켜내는가? 여기서 이제 세 번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군인들이 지켜야 될 것은 가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어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소중한 그 무엇, 그지? 소중한 그 어떤 것,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에는 유형적 가치도 있고 무형적 가치도 있습니다. 모양을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런 가치 또는 모양이 없는 가치. 그러니까 유형적 가치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토, 국민,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또는 우리 부모,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지켜내야 될 소중한 유형적 가치들이라. 그럼 무형적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주권, 그죠? 또는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념, 뭐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유, 민주, 인권, 뭐 이런 소중한 이념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형적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이걸 통틀어서 정치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국가이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국가이익이라고. 한 국가는 사실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국가이익 또는 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 유기체잖아요, 그지? 근데 한 국가도 살아있는 생명 유기체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사실은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난 거, 그게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은 그것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 유기체로서의 국가는 몸뚱이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영혼도 가지고 있는데 그 몸뚱이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국토와 국민이야. 그리고 그 영혼에 해당되는 것이 주권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군인들은 정말로 우리 군인들이 지켜야 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혼, 주권이란 말이에요. 물론 영토와 국민도 지켜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지켜내야 그 국가가 죽질 않잖아. 그래서 우리 군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한 국가의 영혼의 상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영혼을 지켜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6.25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6.25 전쟁은 지금부터 66년 전인 1950년에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해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3년이 조금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313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다 붙였는데 뭐냐 하면은 3년 1개월 3일 동안 벌어진 전쟁. 그래서 3.13 전쟁. 나는 또 그렇게 별명을 내 나름대로 붙였어요.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해서 서울을 빼앗고 쭉 밀고 내려왔죠. 그래서 7월 말, 7월 31일경에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전선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그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은 부산도 떨어지고 대한민국은 이제 그야말로 없어지는 그런 백척간두의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8월 초순서부터 9월 15일까지 한 달 반 동안을 그 낙동강 전선을 돌파하느냐, 이것을 막아내느냐 하는 그런 아주 치열한 전투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선엽 대장, 백선엽 장군이 이때 대구 북방에 있는 그 다부동 전투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북한군을 막아냈기 때문에 결국 그 전선을 지켜낼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9월 15일에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방어하고 있던 낙동강 전선에서 총 반격을 해서 밀고 올라갔다. 쭉 밀고 올라가서 9월 말이 됐을 때는 그 15일 만에 38선까지 우리가 회복을 한 거야. 거기에서 이제 10월 1일을 기해서 38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이제 밀고 올라가지. 그래서 10월 25일경쯤 됐을 적에는 일부 부대들은 한만 국경선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중공군이 나타납니다. 중공군이 나타나서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후퇴를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서울을 다시 뺏겼어요. 그게 1951년 1월 4일. 그래서 우리가 일사후퇴 이런 이름을 이제 붙이는데, 일사후퇴 때 서울을 뺏기고 그때 다시 밀려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갔냐 하면은 서쪽으로는 평택, 동쪽으로는 삼척선. 그게 대략 보면은 지구상에서 37도선 정도, 38도선보다 한 1도선까지 더 내려온 그 선까지 내려 밀렸어요. 그러다가 거기서부터 서서히 이제 다시 유엔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해서 올라가가지고 2월 달에 서울을 다시 우리가 2월 15일에 서울을 다시 우리가 되찾고 3월 말쯤 되면은 38선은 물론이고 저 동쪽으로는 지금의 양양선까지 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문산, 동쪽으로는 양양선까지 밀고 올라간 것이 대략 1951년 3월 말의 전황 순서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전선이 밀고 당기는 그런 일진일퇴의 그 공방전을 벌이고 있을 때 그해 6월에 소련의 유엔 대표인 말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쟁을
회담을 통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연설을 유엔 안에 있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10일부터 개성에서 유엔군 대표와 공산군 대표가 만나서 휴전회담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이 됐죠. 그래서 그때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지금까지 몇 년이 됐어요.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타결하고서 오늘까지 63년 동안, 그러니까 현재 상태도 보면은 전쟁 상태입니다. 종전이 되지가 않았어요. 아직 정전 상태라고, 지금 휴전 상태라고. 그러니까 우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전협정을 이렇게 체결하는 마지막 단계에 서로 유엔군 대표와 공산군 대표가 합의를 한 그 상태에서 뭔가 큰 사건이 하나 꽝 터졌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휴전선에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만일 휴전이 되고 정전협정이 체결이 되면은 유엔군들 대부분은 다 철수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군과 중공군이 다시 남침을 해올 경우에 우리 국군이 이것을 또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걱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 뭘 요구했냐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달라. 그리고 국군을 20개 사단 정도로다가 그 증강해서 무기와 훈련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만한 지원을 해달라 하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그거는 굉장히 지금 곤란하다. 우리 여론도 그렇고 세계 여론도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많지가 않다. 그래서 굉장히 그걸 주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폭탄적인 조치를 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일종의 벼랑끝 외교라고도 이제 부르는 거예요. 뭘 했느냐? 27,000명의 북한군 반공 포로들을 석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공산 측에서는 유엔군 대표에게 당신들은 우리하고 합의를 한 이 협정문을 지킬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지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서 이제 시비를 걸게 되고, 유엔군은 굉장히 난감하죠. 특히 그 유엔군 대표가 미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특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거의 2주일 동안을 줄다리기 협상을 한 끝에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미국은 그 이전까지 어떤 나라들과 다른 나라들과 이 군사 동맹을 맺어본 적이 없어요. 특히 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당시 대한민국은 그 국력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름에다가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붙였단 말이야, 그렇지? 대등한 이름을 붙여놨어.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도와줄 것이고,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도와줄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국가와 국가의 이런 그 동맹 관계는 고대에도 있었어요. 고대에도 로마 제국 시대에도 로마 제국이 그 강대한 로마 제국도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자기의 안보를 지키려고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과 아주 긴밀하게 동맹을 통해서 필요할 때는 그 나라에서 식량을 지원받기도 하고, 배를 지원받기도 하고, 때로는 인력을 지원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도움을 받아서 외적을 물리친 거란 말이죠. 이게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남의 힘에만 기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맹을 자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안보는 우리의 자주국방력에 의해서 지키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그럼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자력국방, 내 스스로의 힘만으로 지키는 그 부분, 그러나 그것만으로 한 국가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다가 내가 로마 얘기를 했잖아요. 그지? 로마 자신도 절대로 자력국방만으로 자기 안보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력국방에다가 플러스 동맹력을 붙이는 겁니다. 그 동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동맹을 맺은 나라의 국력을 보태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국력에다가 동맹국의 국력을 합치는 거. 그러면 그게 그냥 합쳐지나? 그것도 외교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그런 나라들과 합의를 해야지 그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지? 예.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자주적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하면은 자력국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주국방은 곧 자력국방이 아닙니다. 자주국방에는 자력국방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동맹의 힘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야 돼? 나의 의지가 거기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되었고 국군 20개 사단을 증강하기 위해서 모든 군사 원조를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냈고, 또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당시에서 10억 달러의 경제 원조까지 받아내는, 그야말로 벼랑끝 외교를 통해서 맨주먹으로 미국을 그야말로 협상과 외교술로서 이것을 얻어냈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오늘날 사실은 한미 연합 방위 체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토대가 그때 마련이 된 겁니다. 전쟁 때에 한쪽에서는 휴전회담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고지쟁탈전을 벌였다고 했잖아요. 수많은 고지쟁탈전이 벌어진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치열했던 고지쟁탈전 가운데 하나가 지금 우리가 가보려고 하는 이 백마고지 전투 현장입니다. 이 백마고지 전투는 그 철원 평야의 서북쪽에 있는 조그만 산입니다. 그럼 이 지역에서 벌어진 이 백마고지 전투가 왜 이렇게 유명해지고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 하면은 이 지역이 지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요 395고지 요것을 지켜내지 못했다면은 그 고지로부터 그 드넓은 철원 평야가 전부 다 감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울 쪽에서부터 그때 이 간선도로가 이 철원 평야 쪽으로 들어오는 그 간선도로가 있었는데 이게 주보급로고 병력들이 전부 이쪽으로 많이 오고 가는 그런 도로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뺏기게 되면은 동서로 연결되면 전선도 병참선이 차단되죠. 그러니까 이 동서 또는 남북으로 연결되는 이 병참선의 교차점에 이 고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 고지는 중공군 입장에서는 이걸 뺏기만 하면은 소위 이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철의 삼각지대라고 그러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 북쪽에 평당, 요 서쪽에 철원, 동쪽에 김화, 요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의 중부 지역에서 가장 광활한 평야지대입니다. 요 지역에서 핵심적인 고지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은 바로 요 395고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높이는 높지 않아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고지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중공군은 뺏고 싶었던 거고 공산군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여기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중공군 전사자가 14,400명이 났어요. 그 열흘 동안에. 우리 국군 부사단도 3,400명이 전사했어요.
여기에 포탄을 중공군이 그 열흘 동안에 5만 5천 발을 쐈어요. 중공군이. 그 다음에 우리 유엔군이 퍼부은 포탄 숫자가 22만 발. 그러니까 중공군이 퍼부은 것보다 4배를 더 많이 포탄을 쏘고 유엔군 공군도 754회나 출격을 해서 여기에 공중에서 포탄을 쏟아부은 겁니다. 결국 전투는 7번 뺏기고 마지막 7번을 되찾아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것을 확보를 성공적으로 한 전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도 포탄을 많이 떨어뜨리고 해서 모든 나무와 풀이 다 죽고 흙이 산화가 돼가지고서 달빛에 보니까 하얀 색깔로 비친 거야. 그래서 하얀 말이 누워있는 것처럼 보여서 어떤 사람들이 저게 백마가 누워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고지를 백마고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 국군 제9사단이 그때부터 백마사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한국 전쟁 당시 주인이 24번 바뀐 피해 능선 백마고지. 그 치열했던 전투 현장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고 선배 전우들의 값진 희생이 마음 한 곳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워싱턴 DC에 가면은 링컨 기념관 앞에 6.25 참전 기념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미국의 젊은이들은 조국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한 점 망설임 없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생면부지의 나라를 위해서 흔쾌히 참전했다. 왜냐하면 그 생면부지의 나라가 가질 자유가 궁극적으로는 자기 조국인 미국의 자유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말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하는 말에 이어서 그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평화는 돈을 주고 사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들여서 무기도 사고 군대도 기르고 그렇게 해서 평화를 지켜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사실 66년 전에 그러한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기습남침을 받아서 이 조국 땅이 잿더미가 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돈을 내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국력도 생겼고 또 그런 씩씩한 젊은이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청춘의 그 중요한 한 시기를 2년 가까운 그 시기를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여러분의 조국이 불렀을 때 여러분 달려와 줬습니다. 그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2년 가까운 그 세월을 여러분의 그 귀중한 시간을 쪼개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기간을 잘 근무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오늘 같이 함께 해서 나는 굉장히 보람되고 또 군인의 선배 한 사람으로서 아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여정도 잘 마치고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성 교수님의 안보 강연을 듣다 보니 열차는 어느새 마지막 종착역인 철원 백마고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경원선의 중당역인 백마고 지역.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기차가 갈 수 없습니다. 끊어진 철도 위로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안보 여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안보 여행 코스는 백마고지 전적지를 시작으로 멸공호피, 금강산 철도 교량, 월정리역을 지나 마지막으로 노동당사를 둘러보는 코스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향한 곳은 백마고지 전적지.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전사한 선우 전배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는 백마고지 전투에서 전사한 수많은 호국 영령들의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는 위령비가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국화꽃을 헌화했습니다. 일동 차렷 공명. 바로 전적지는 크게 3개의 장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소인 이곳 회고회장은 백마고지 전투 당시 전사하신 아군 분들의 영혼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며, 상단에 위치한 위령비, 중앙에 위치한 돌무덤, 하단에 위치한 평석, 그리고 앞쪽에 위치한 전사자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 높이 뻗은 백마고지 전적지를 보면서 당시 치열했던 혈전 끝에 백마고지 탈환에 성공한 선배 전우들의 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없이 평화롭지만 1952년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했던 곳.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우리는 선배 전우들이 이 고지를 지켜낸 것처럼 끝까지 싸울 수 있을까요? 백마고지 전적비를 지나 전망대에 도착한 우리들. 진짜 전투가 벌어진 현장을 바라보며 청사의 길이 빛날 백마고지 전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844명 그분들 이름을 보니까 여기서 왜 이곳을 빼앗으려고 전투가 일어났는지 제대로 딱 느낌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여기서 그렇게 막 심한 폭격전도 일어나고 그 당시 아픔이라고 좀 느껴집니다. 이어서 철원을 지키는 최정반 백골부대에 방문해 철의 삼각지대의 정중앙에 위치한 관측소 멸공 오피를 둘러보고 이제 이곳은 이제 1985년 11월 30일에 준공된 적을 관측하는 관측소로서 이 북쪽에 있는 지역인 평강과 이 남서쪽으로 이 동송 그리고 동쪽으로 김화 이 세 군데 지역을 잇는 이 삼각지대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끊어졌지만 과거에 철원과 내금강을 이었던 금강산 전기철도 교량도 직접 걸어봤습니다. 협곡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곳은요, 그 겸재정선 선생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과서에도 아마 이분 그림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철원 쪽에 정자연, 삼부연 폭포 그리고 하적연 이런 그림들은 그때 당시에 이 겸재정선이 선생님이 그 금강산을 가기 위해서 항상 이곳에 들려서 그 그림을 그렸던 걸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에도 지금 이 그림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염 추락주의라고 써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뢰예요. 지뢰가 아직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 북쪽에 아직 시시각각 계속 도발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이런 지뢰가 아직 묻혀져 있는 거를 제거를 할 수 없는 또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네. 식민지 지배와 분단의 아픔을 품고 있는 이 다리에는 지금은 철새들만이 찾아오고 있다는데요. 이 다리를 자유롭게 건널 날이 언제쯤 올까요? 다음으로 방문한 이곳은 철원군 흥원에 있는 월정리역. 경성에서 함경남도 원산까지 이어졌던 경원선의 간이역입니다. 6.25 전쟁 당시 이곳에서 마지막 기적을 울렸던 객차의 잔해와 유엔군의 폭격으로 부서진 화물열차의 앙상한 골격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104km, 평양에서 165km, 평강에서 19km 후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철의 삼각지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월정리역 뒤편에는 차량은 달리고 싶다라는 대형 간판 아래 열차의 앞부분인 기관차는 중공군이 후퇴하면서 가지고 가고 뒷부분엔 화차와 객차의 앙상한 잔해들만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여기 큰 비석이 보이실 텐데 이 비석이 바로 평강 군민의 통일기억 망향비입니다. 평강 군민들이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월정리 광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끝으로 우리 청성부대 전 장병은
내 조국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중부전선의 요충지 철원 축선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청성부대 간부가 전해주는 살아있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월정리역의 이곳저곳을 돌아봤습니다. 비무장지대의 남쪽 한계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마지막 기차역. 폭격으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진 잔해물을 보니까 당시 생생했던 전투 현장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옛날 전쟁의 잔해를 보고 옛 선배 전우님들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가 다시 한번 생긴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도착한 곳은 DMZ 안보관광의 마지막 장소인 옛 북한의 노동당사입니다. 건물 곳곳에 남아있는 그을린 흔적과 선명한 포탄 자국이 당시 전쟁의 참혹함을 말해줍니다. 북한에서 그 지은 건물 중에 유일하게 지금 남한에 이렇게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건물은 이 건물 하나입니다. 보시면 그 건물 그 형태가 좀 틀릴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그 건물 구조하고. 그때 당시에 김일성은 소련하고 친했기 때문에 그쪽 유럽 쪽에 그 건물품을 따서 지은 거예요. 이 건물의 특징은요, 철근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벽돌하고 시멘트 족적으로만 해서 그 쌓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착잡하다. 지금까지 본 것 중에 뭔가 제일 참혹한 것 같아요. 하지만 더 끔찍한 건 8.15 광복 이후부터 6.25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공산치하에 반공활동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고문과 학살을 당한 사실입니다. 지금은 뼈대만 남은 노동강사를 보면서 우리는 6.25 전쟁의 상처와 아직까지도 분단된 현실의 아픔을 가슴속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 노동강사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작은 인문 공연이 열렸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토로앤 프렌즈 밴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첫 곡 화이트 시스터라는 곡 전해드렸고요. 자, 이번 곡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곡 붉은 노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슬픈 그대 얼굴 생각이 고개 숙이네 눈물을 나 아무 말 수가 없지만 난 너를 사랑하네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만 선택해 벗는 너만 붉게 타는데 그 세월 속에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면 소리 없이 그 이름 불러요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다시 볼 수 없는 걸 알아요 후회 없어 저 타는 노을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만 절대가 없는 너의 노래만은 너무 잘
오늘 위문 공연의 하이라이트, 군가 메들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 태극기를 휘날리며 우렁찬 목소리로 힘차게 군가를 불렀습니다.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산봉우리에 해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장을 이룬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같이 불러주세요. 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가나니아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 전우야 잘 자라. 산 깊은 곳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젊은 너 숨져간 그때 그 자리, 상처 입은 노송은 나를 잊었네. 전우야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전우야 보이는가 끝맺힌 눈동자. 가볍게 마음을 하고 왔는데 막상 와서 다 이렇게 한 번씩 불러보니까 제가 가볍게 온 마음이 미안해질 만한 그 정도로 참 무거운 여행이었고, 다시 한번 국가와 그리고 6.25 전쟁을 다시 돌아보는 경험이 되었습니다.